네, 7월 출발점 아주 괜찮았고 그렇게 3분기가 흥미로운 기대감을 안겨주면서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 데일리 차트인데 무려 109일에 걸쳐서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 안에서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왔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다시금 새로운 전고 돌파를 할 때가 됐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인 6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하반기, 이 3분기와 특히 4분기에 의미 있는 반등세를 기대하고 있는 이 개미들의 이 정서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주 무척 흥미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무려 6만 4천 달러까지 뚫어내려는 힘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리려는 힘과 끌어내리려는 힘이 이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자리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 그런데 이런저런 재미있는 재료들이 시장 안팎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3분기와 4분기는 우리가 2분기 전체 통틀어서 상당히 답답하고 루즈하고 불안함을 느꼈던 그런 시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도 충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51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0 찍으면서 이 최저 수준의 이 공포 단계, 올해 최저 수준의 숫자를 찍어줬는데 그래도 며칠 만에 다시 50 위로 올라선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큰 변화 없이 54%대 후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스타 씨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가 30을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게 작년 9월 2만 5천 달러였던 때다. 이후에 비트코인은 200% 상승을 했고 지금도 같은 시나리오지만 가격이 6만 달러라는 것만 다르다.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단계 최저를 찍었을 때 무려 지금 6만 달러까지 올라왔고 지금 그런데 다시 30을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간다. 라는 얘기를 이 심리 상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차트죠. 비트코인 주간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으면은 이때 유포리아 진짜 극강의 기쁨을 느낄 때 10만 달러 가자 할 때 폭락 다시 10만 달러 가자 할 때 폭락 어마어마한 폭락 FTX 확인하고 반등을 했는데 잘 안 가네. 다 끝났나 봐. 비트코인 is over.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때 공포와 불신이 막 쌓여갈 때 그때 비트코인은 반등.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공포 그리고 불신이 쌓여갈 때 끝났나 봐. 불런 is over. 비트코인 is over.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에 13만 5천 달러까지 실제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의 구간은 이제 다소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포리아 때 매수하면 정말 바보잖아요. 항상 공포 단계에서 거리에 피가 유혈이 낭자하는 모두가 공포에 쫄아 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로 좋지 않을 때 매수를 하면 그렇게 시간을 조금만 기다리면 얼추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다더라. 뭐 그런 것들. 물론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신뢰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텐데 그게 물론 엄청 어렵죠. 하지만 적어도 이럴 때 매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강세장 때 들어와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보겠다. 이거 되게 조금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약세장에서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그때 매수를 하고 모두가 기뻐서 포모 오고 유포리아 되고 요 정도 단계 왔을 때 이제 이거는
어딘가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우리는 계속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 전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약세장에서 공부하고 강세장에서 수익 본다. 이 정도 패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진짜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공포와 불신을 거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재미없는 이슈를 정리를 빡세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의미 부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젤레 2분기가 지나고 분기별 리테스트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 3분기도 순조롭게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2분기 종가 마감이 62,000달러 위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상황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85,00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르트 반 라게는 지금 비트코인 3데이 차트인데 3데이 차트를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커버핸들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비율로 반등이 나와주면 무려 목표가 30만 달러 위가 될 거라는 아주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가 너무 크긴 해요. 30만 달러라는 거는 이게 뭐 지금 사실 체감도 안 되고 너무 커서 약간 상상의 세계에 있는 숫자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2024년에는 당연히 불가능한 숫자지만 어느 시기가 된다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관들의 진입이 엄청난 가속도를 보인다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 몇 년 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다. 바닥을 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추 분위기는 바닥 언저리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가 크립토 퀀트 데이터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를 보면 최고점 대비 7.6% 하락을 해서 이걸 보니까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 그래서 시장이 바닥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채굴자 포지션 지수를 보나 거래소 잔액을 보나 채굴자 잔고를 보나 여러 지표에서도 시장 바닥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2시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경로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 요리조리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아주 잘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만 달러 지지선을 찾은 뒤에 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고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바닥은 5만 7천 달러 부근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상황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바이낸스와의 가격 차이를 의미하죠. 금요일에 마이너스 0.19까지 하락을 해서 FTX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해 8월 경우에도 이 프리미엄을 저점 기록한 뒤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25,000달러에서 바닥 확인했다. 지난 5월에 56,000달러 하락 당시에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0.17로 떨어진 뒤에 6월에 비트코인이 27% 반등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럴싸하게 느껴지죠. 이에 대해서 팔콘엑스 리서치의 책임자 이 데이비드 로한트 이런 얘기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전체 시장 동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됐다. 이건 시장 가격 형성에 있어서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라고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지금 바닥 언저리 내지는 바닥을 이미 쳤다. 바닥을 친 직후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이런 분위기들 지금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또 하나의 호재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법무부 산하의 연방보안청과 일종의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로 코인베이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이제 주인공이고 대형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의 커스터디 그리고 거래 서비스 제공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연방보안청이 뭐 하는 데냐? 이 범죄자한테 압수한 암호화폐를 관리
추적하는데 그동안 엄청 빡세 왔는데 이거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가 안정적으로 좀 잘 맡아서 보관을 해라 라고 이번에 이렇게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파트너가 코인베이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이게 나름 의미 있는 호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주가가 4% 수준으로 반등을 해줬고, 사실 암호화폐 영역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자, 뒤에서 웃고 있는 재미를 보는 곳은 코인베이스,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 트리 등 자산 관리 기업의 커스터디 파트너죠. 비트코인 현물 ETF.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놓고 뒤에서 조용하게 웃고 있는 최대 수혜자는 코인베이스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확실히 미국에서 뭔가가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의회 난입 선동 혐의 이거에 대해서 면책 특권 일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대선 전에 관련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바이든과의 TV 토론 첫 번째 토론 이후에 트럼프가 이겼다 이렇게 지금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호재가 하나 더 더해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아직 소수의 목소리긴 하지만 선수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의 수세에 몰리고 있는 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의회 난입 선동, 당시에 의회 난입 사건 벌어졌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였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미국에서 이 내전 가능성, 시빌 워, 내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뭐 캐나다까지 불안하게 만들면서 당시에 그런 관련 논문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면책특권 일부 인정 진짜 대박이라고 느꼈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참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을 구했는지 이렇게 행운이 또 따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4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7월 11일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트럼프 효과를 만끽할 수 있을지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죠. 만약이라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첫 번째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달라붙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 이게 전면적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아마도 헤스터 피어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SEC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누가 됐든 친화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트럼프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과 개인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지원금에 대한 보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불호를 떠나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내 지갑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된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부분 같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어떤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되게 기대되는 포인트가 지금 미국 대법원의 어떤 스탠스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번에 쉐브린 독트린 판례 이거 뒤집힌 거 우리가 주말에 짚어봤었잖아요. 1980년대 당시 법원이 법률 언어가 모호한 경우에 이 규제기관의 결정과 전문 지식을 존중해야 한다라면서 연방 규제기관의 법률 해석 권한을 부여했던 거예요. 이른바 쉐브린 독트린 또는 쉐브린 디펜스라고 불렀던 이런 내용이 이번에 쉐브린 독트린이 판례가 뒤집혔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기관은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쉐브린 독트린은 40년 동안 적용이 됐다. 법원은 법령이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기관의 법률 해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기관이 뭘 안다고 법 해석을 해. 법 해석은 우리가 하는 거지. 라는 거를 이번에 대법원이 쉐보론 독트린을 뒤집으면서 이렇게 선언적인 판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결은 아니지만 연방 규제 당국의 권한을 대폭 억제한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 가능하고, 사실 리플을 기소한 근거도 100년 전 하위 테스트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점들이 사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행정부에 만약에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참 재밌겠다. 의회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원의 수가 3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펼쳐졌던 입법, 행정, 사법부의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와는 완전히 다른 360도 바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비트코인 트럼프 효과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하죠. 사실 쉐브론 독트린을 뒤집기에 앞서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도 내렸어요. SEC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연방 법원에서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SEC는 사기 혐의 처벌을 다루기 위해서 연방 법원 대신 자체 내부의 행정법 판사가 주재하는 내부 절차를 활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법 판결을 통해서 SEC는 자체 판단이 아니라 연방법원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SEC의 집행 능력이 이제 더 제한된다. 확연한 분위기의 전환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3분기와 4분기가 흥미진진한 포인트 지점으로서 주목도를 높이는 이유는 다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7월 초 3분기 초입이지만 이 3분기와 4분기를 거치면서 너무 전폭적인 변화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